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셉티드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라는 것은 자, 외부 침해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는 자, 자연적 감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연적 감시, 밑줄 그어서 자연적 감시. 그러면 이 자연적 감시와 관련된 것은 자, 경위 시험에서는 조명, 조경 그 종류만 물었지만 여기는 개념까지 복합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다. 이게 자연적 감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영역성의 강화에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미리 영역성의 강화. 자, 경계를 표시해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영역성의 강화를 지금 계속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인들에게 침입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시켜서 기회를 차단시키는 원리. 여러분들 지금 계속 기회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기회. 기회와 이익과 연관되는 게 바로 뭔가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었죠. 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학 이론이었잖아요. 생태학 이론. 이 생태학 이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셉티드잖아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 이 지금 하의 내용 기본 원리들을 지금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보세요. 그래서 계속 기회라는 말, 기회를 줄이면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은 영역성의 강화라고 합니다. 간간히 영역성의 약화해가지고 오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역성이 약화되면 될수록 기회는 늘어나잖아. 이익이 되니까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영역성의 강화는 울타리, 펜스 설치, 사적 공적 공간 구분 좋습니다. 자, 3번은 자연적 접근 통제를 먼저 밑줄 그어보세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가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설치, 자연적 접근 통제 맞죠? 자, 그러나 밑줄 그어보세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요것은 자, 관할구청에서 어느 지역이 우범지대인데 그 지대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럼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그 구민들이 열심히 가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니까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이 증대되니까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겠죠. 요거는 거리 위의 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활동의 활성화, 거리 위에 아이즈 온 더 스트리트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요것만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것은 암기해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동반한 문제를 찾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밑줄. 요게 이제 유지관리 아닙니까? 유지관리. 그래서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 보수, 청결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도 같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내용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내용은 가정폭력 범죄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가정폭력 범죄도 응급조치가 있고 임시조치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가 있듯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피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은폐성 때문에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이 아동학대에는 신고 의무자가 딱 특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 범죄 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는 10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려면은. 자, 그래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요거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2번, 응급조치상의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자를, 자, 행위자를 몇 시간을 기한으로 합니까? 72시간을 기한으로 합니다. 72시간을 기한으로 해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우리 가정폭력은 36시간입니다. 여기는 72시간을 기한으로 해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 응급조치 격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3번,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요.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폭력 범죄하고 논리가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긴급을 위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 아동 등 신청에 따라서 긴급 임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럼 응급히 가서 응급조치했죠? 응급조치해서 이게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긴급을 요하고 임시조치를 할 만큼 시간이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나 긴박해요. 요럴 때 하는 게 긴급 임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 판사의 결정으로 동글뱅이 임시조치, 동글뱅이 판사의 결정으로 권한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려면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용어가 응급조치, 경찰이 할 수 있죠. 사법경찰 관리가 가능해요. 경찰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법원 판사가 결정을 하는 뭐가 있습니까? 임시조치가 있죠. 여기는 법원 판사가 결정을 하죠. 응급조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경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시조치를 할 시간적 그게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긴급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요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 관이 가능합니다. 네가 아니라 긴급 임시조치를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응급구호조치 했는데 요거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요걸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가정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를 접근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22번. 범죄 수사규칙상 고소고발에 있을 때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범죄 수사규칙 42조 1항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갑이 1번 피의자 을을 상대로 1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이런 사건은 범죄수사 측에서 고소고발 반려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해서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며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도 소명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범죄수사규칙 42조 1항 3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장에 적시된 명예훼손 피의자가 고소장 접수 시점에 사망한 경우, 사망했는데 여기 뭐 고소장 접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어머니 병이 며느리 정을 상대로, 시어머니는 직계 존속이죠. 며느리 병은 직계 비속에 해당되죠.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을 고소할 수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 224조는 직계 존속에 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형사소송법 224조도. 근데 범죄수사규칙에 지금 범죄수사규칙에 반려 사유로 묻고 있는데 4번은 고소장을 정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해서 위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니까 고소장 접수 받아야 되죠. 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이 답입니다. 23번.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입니다. 수사 사건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거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뉴스를 볼 때 이런 문제들은 뭐 참 그 시사성 있는 문제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5조에 규정된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번,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여기 여기 지금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5조의 1호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 내용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인해서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에 활용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첨단 수사기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때, 무슨 범죄 저지르려고 스킬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공공의 안정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대응 조치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24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번,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에게 지휘에 따라서 포박하기 전에 동글뱅이, 이제 이것도 바꿔치기 포박 후 이렇게 해서 오답이 많이 나오죠. 포박하기 전 안전 호송에 필요한 신체 검색을 실시해야 된다. 신체 수색, 신체 검색, 신체 검색입니다. 신체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게 다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1번 지문들이. 그래서 49조 1항 내용입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이제 여기서 동글뱅이 쳐야 될 게 포박하기 전, 그 다음에 신체 검색,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2인 이상일 때 있잖아요. 호송관이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수갑을 채우고 포송으로 포박한 후에 호송 수단에 따라서 2인 내지 6인이 아니라 5인이 되겠죠. 5인 1조로 상호. 자, 여기는 아주 그 신경을 써서 문제가 출제가 잘 된 거. 이제 뭐 결박하여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서로 연결시켜 상호 결박하여 뭐 이렇게 과거에는 썼어요. 그런데 상호 연결시켜 포송해야 된다. 2인 내지는 5인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호송수단은 경찰 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네,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 여자 피호송자의 신체 검색은 여자 경찰관이 행하거나 안 되면은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입니다. 시킬 수 있다. 틀려요. 시켜야 한다. 자,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은 다 고쳐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5번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복제본이란 원본에서 카피 뜨는 걸 말하죠. 디지털 저장 매체 내에 들어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이니까 복제본이잖아요. 원본에서 띄어내는 거잖아요. 자, 2번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물이라는 것은 그 3조 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증거 분석관에게 분석 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디지털 저장 매체 이런 것들이 의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수사관은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11조 1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조금 센스만 있으면은 1번에 복제본이 나와 있으니까 원본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물론 이제 이때 조심할 거 이제 해시값을 고유값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4번 같이 바로 나오네요. 4번. 그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 이 해시값이라고 그러죠. 이 해시값이 동일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일성, 무결성. 이 동일성과 무결성이 안 맞으면은 유죄 증거로 못 삼습니다. 이런 게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식별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자, 동일성, 무결성 밑줄 그으세요.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시값 되게 중요하죠. 동일성. 어떻게 보면 이 해시값이 디지털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지문. 그쵸?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26번. 혈흔 패턴 분석입니다. 1번을 보시면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움직이면 혈흔 궤적이 형성된다. 이 트레일이라는 것은 그 혈흔의 흔적 같은 경우를 말하죠. 트레일, 영어로 트레일. 혈흔 궤적이 형성된다. 맞는 말이고. 카펫, 벨빗이라고 그러죠. 카펫은 뭐 우리 양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펫의 흡수성이 높은 표면에 혈흔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막 비산혈이나 그 뭐 이렇게 탁 퍼지는 비산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카펫을 피가 혈흔이 탁 묻었을 때는 흡수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탁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방향성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방향성 판단이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이 스파이는 원뜻이 바로 이게 척추, 등뼈, 뭐 척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는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에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 맞는 말이잖아요. 가시 같은. 그 여러분들 척추 보면 막 쭉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혈흔이 떨어지면 가시 같은 이런 모양, 비산돼 있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혈흔이 나오면은 모혈흔도 같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비산혈이라는 것은 쫙 사방으로 흩어지는 혈흔을 말하죠.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 모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혈흔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A경찰서 경비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소 경비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지방선거. 근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선거 경비는 경찰 자체적으로 경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 배경으로 놔두시고, 기억. 1선은 개표소 내부를 말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이때 1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경찰 요청을 하죠. 그럼 경찰은 정복경찰로 들어가는데 이때 무기를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경찰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1번은 맞아요. 니은번, 기억은 맞아요. 니은번,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의 원조 요구가 있더라도, 자,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정복경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복경찰로 들어가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 18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려면 정확하게 공직선거법 183조 3항 내용에 있습니다. 디귿, 이 선에서는 울타리 내각을 말하죠.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 선 출입문은, 자, 여러분들 이런 데는 출입문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정문 하나를 쓰는 게 좋겠어요? 정문 하나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수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문과 후문을 개방한다. 이 골치 아프죠.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정문을 될 수 있으면 정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니을, 후방 사태에 대비해서 개표소를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 한전 등 관계 요원을 대기시켜서 자가 발전이요. 왜? 그 불이 나갔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화재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잘하는 것이죠. 니은 디귿 두 개 틀렸습니다. 28번, 행사 안전경비 중 부대 편성입니다. 기억, 경력은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죠. 잘못 운영했다가 과잉의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니은, 경력 배치는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부터입니다. 군중이 다 들어온 다음에 경력이 이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면은 좀 부정적인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집결되기 전 사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로. 디귿은 예비대 운영을 주최 측과 굳이 여기서 말한 대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해야죠. 주최 측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찰 자체 판단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니을번, 예비대가 관중석에 배치될 경우에 관중이 잘 보이도록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행사장 앞쪽에 배치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비대를 통로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로 주변에 배치. 근데 여기 행사장 앞쪽에 배치하면은 이게 좀 뭔가 좀 그렇죠? 위치상으로도.
예비대를 통로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 두 개 들렀고 맞는 걸 물었으니까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부하실 때에 요 공식같이 요걸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질범이 있어요. 인질범이 있는데 인질을 잡지요. 그럼 인질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힘이 셉니까? 인질범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인질범이 인질에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야, 리 임마 이리 와봐. 리 임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인질범이 인질에게 말할 수 있지. 인질이 인질범에 했다간 죽죠. 잘못하면. 그렇죠? 리마 증후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면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거, 동화되는 현상. 뭐 이해가 안 가면 인질범이 인질에게 사랑에 빠진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리마 증후군. 인질범이 인질에게 리마 이리 와봐.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딱 인질범과 인질을 표기해 놓고 이렇게만 하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럼 이 반대는 자동으로 딱 되잖아요. 리마 증후군의 반대는 스톡홀름 증후군. 그럼 끝났잖아요. 똑같이 가면 돼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동화되겠어요? 가짜로 동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요거를 오균 효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찾아보세요. 아주 쉬워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신드롬 했잖아요.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인질이 인질범에게 뭐 되는 거예요? 동화, 사랑에 빠진다. 1번은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2번은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니까 맞죠?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됐으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요런 기준을 안 잡아 놓으시면 되게 헷갈려요. 순간. 그래서 요거 기준 잘 잡아 놓으시고 30번. 요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고 외우셔야 되겠죠. 공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잖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조 별표 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려면은 공무 그러면 A2, A-2 아예 외워버리세요. A-2 그러니까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무니까. 유학 D-2 유학 D-2 그 다음에 예술 흥행 2-6 6 그 다음에 결혼 이민 F-6 결혼 이민 이렇게 해서 2266 해서 16이 되겠습니다. 합산을 하시면은 이거는 외워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이하 미만을 이제 15 12 14톤 요것만 이제 중심으로서 외웠던 분들은 상당히 당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미만이 딱 일반적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들어가요. 이 미만이는 거의가 다 이하로 들어가는데 적재 중량하고 총 중량 관련된 부분이 일종 보통 면허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일종 보통 면허 승차정은 15명 이하입니다. 여기는 15명 기억은 적재 중량 12톤 미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톤 이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2톤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니은은. 자, 요건 1종 보통, 2종 보통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꼭 비교를 항상 해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차정은 10명 이하 디귿은 적재 중량 4톤 이하 4톤 이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종 보통에서 총 중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총 중량이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가 또 미만으로 하나 사용된 게 있습니다.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그거까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하, 미만, 이하, 이하. 자, 31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어요. 1번 우리가 많이 노출된 문제예요. 음주로 인한 특가법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게 바로 특가법 5조 11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 5조의 11, 특가법 5조의 11. 특가법은 두 개가 조심해야 되죠. 5조의 3이 있고, 5조의 3은 뭐예요? 인피사고 내고 대인사고, 인피 또는 대인사고 내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법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특가법 5조 11은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이 두 죄는 실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상상적 경합관계 아니고 흡수관계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적용, 요 두 개, 요것과 요거가 적용될 때는 실체적 경합관계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걸로도 적용을 하고 요걸로도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택시 운전자인 갑이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을의 승용차를 충격해서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법 3조 2항 단서 1호에 해당되는, 자, 밑줄 그으세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렇게 교차로가 있으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요런 교차로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여기에서는 여기 적색 동화가 있고 그러는데 요렇게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요럴 때 이 우회전하는 택시 운전사를 신호 위반으로까지 적용을 해서 처벌할 것이냐, 이런 문제다 이 말이. 이 문제 사안은요. 근데 신호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면 교통법이 적용돼 버리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3번. 특가법 5조의 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조금 배경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정의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말한 거니까 피해 결과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교통사고의 정의는 뭐예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교통법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이게 교통사고의 구성 요건. 그런데 이 안에 도로냐 아니냐는 구성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도로의 여부는 의미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 규정이 있잖아요. 요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든 도로인 곳에서 사고가 나든 이 교통법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특가부 5조에서 하면 도주 차량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되지 않는다. 좋아요. 4번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의 녹색등화의 전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은 횡단보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차량보다는 보행자 우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행자 우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횡단보도에 들어가서 모든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겠죠.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다라면은 이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라면 이게 그 고의가 아닌 한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 등의 녹색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3번 정보 배포 단계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보 배포는 어느 단계입니까? 정보 요구 단계. 우리가 정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보 요구 단계가 있죠. 자, 이 배경이 중요하죠. 첩보 수집 단계가 있죠. 정보 생산 단계가 있죠.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정보 배포 단계. 여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배경상으로 보시면. 그러면 정보 배포 단계가 있는데 통신 보안 조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조치이죠. 통신 보안이 안 이루어지면 다 알려져 버릴 거 아니에요. 정보를 배포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조치는 오늘날 통신 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해당된다. 통신 보안 조치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사 보안 조치. 사람이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더 철저히 인사 보안 조치해야 되겠죠. 철저히 보안 교육 시켜야 되겠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인사 보안 조치, 인사의 핵심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 분류 조치입니다. 여러 등급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관리 방법과 열람,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출을 막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정보 분류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도 그렇지만 비밀도 뭐 1, 2, 3급으로 뭐 대비로 이렇게 분류하듯이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리적 보안 조치라는 것은 보호와 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 우리가 보호구역 그러면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이런 거를 지정해서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은 일반인이 출입을 해도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제한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내자가 안내한 곳만 가는 곳을 제한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인가의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걸 통제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해서 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는 이런 방안들을 여기 4번에서 말하는 물리적 보안 조치를, 물리적이라는 것은 보호구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은 애우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보호구역,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말해 드렸잖아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여기 이제 보안 업무 규정, 보안 업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요거는 일반인이 출입이 되지만 감시를 요하는 거, 감시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런 것들, 이런 구역들이 물리적인
보완을 해야 물리적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곳들이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보완 구역들인데 내용을 보세요. 문서의 비밀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보완 조치가 아니라 정보의 분류 조치라고 그래요. 요건 정보의 분류 조치. 요건 정보의 분류 조치. 그 3번에 해당되는 정보의 분류 조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구별을 하시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보완 조치인데 내용은 정보의 분류 조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번으로 갑니다. 4번이 틀렸어요. 집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1번 봅시다. 갑단체는 주체자네요. 갑단체가 A공원은 전북 군산경찰서네요. 5개 지폐를 갖고 B광장, 충남 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을 하려는 경우 갑단체 대표이자 주체자인 을은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제출한 경찰청장에게 틀렸어요. 요거는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 원래는 주체자가 신고를 할 때 원칙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근데 예외가 2개가 있잖아요. 예외가 2개가 뭐냐면 둘 이상 경찰서에 속할 때는 여기 경찰서의 상급 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둘 이상의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지방청 관할에 해당되죠. 그 지방청 둘 이상이니까 여기는 전북 군산경찰서니까 전북청에 해당되죠. 전북청. 그 다음에 문제 내용이 뭐예요? 하나는 충남 서산경찰서니까 충남청에 해당되죠. 충남청. 그러면 어디에 주체지가 어디입니까?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지방청이니까 주체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되죠. 최초에 주체한 곳이 어디예요? 전북 군산경찰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전북 지방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지금 1번 지문은 이해되셨습니까? 2번. 경찰서장은 집회 신고에 대해 신고의 형식적 미비점은 집시법 7조 내용이 있죠. 자,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으면은 그 형식이잖아요. 틀이잖아요. 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까지 얘기했어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라면은 사전 검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시법을 신고하는 것은 사전 검열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녕과 질서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뭐 사전 검열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집시법은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 시위를 하면은 이 집시법의 보호를 받고 최대한 집회 시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집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내용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은 안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통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주체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신고서에 적힌 집회일시, 자 24시간 동글뱅이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6조 3항 내용 그대로를 넣어놨습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자, 3번 같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이 있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서장, 여러분들 이 관할 경찰 관서장은 뭘 말하냐면은 요거를 똥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이 용어 정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아요. 이걸 똘똘 뭉쳐서 다 관할 경찰, 예, 관서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철회 신고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5개 집회, 자, 모든의 동글뱅이, 모든 5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밑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러분들 모든 때문에 거기는 틀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라는 여기 장소가 있어요. 여기 장소에 여기 장소가 있어요. 여기 장소가 있는데 A 단체와 B 단체가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여기에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여기 A 단체가 먼저 신고했고 B 단체가 뒤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 관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둘 다 이 장소에서 서로 잘 해서 충돌 없이 집회 시위하면 최고 좋겠죠. 그런데 A 단체에서 안 된다. 우리가 집회 시위하는데 다른 집회 시위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경찰 관서는 B 단체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를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B 단체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A 단체가 집회 시위를 한다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라고 딱 신고를 해왔는데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철회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철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B 단체도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럴 때 한 장소에서 2곳 이상이 걸렸는데 제일 먼저 집회 신고를 한 여기에서 철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때만 예외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한 주최자가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집회 시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철회 신고를 안 했어요. 이럴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5개 집회 시위 주체에 대해서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35번 외우는 방식 경위 문제에서도 알려드렸어요. 단란하고 행복하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된 결혼상 마크만 찍어놓고 살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공생관계다. 그래 우리 서로 돕고 살자. 그랜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공산주의 경제이론입니다. 마르크스 경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잉여가치설입니다. 잉여가치설. 잉여가치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론이 잉여가치설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경제이론에서 잉여부는 착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착취. 돌려줘야 되지 왜 착취를 하느냐.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번 잉여분인데 왜 그거를 가져가느냐. 착취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잉여가치설인데 1번을 보시면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잉여라는 것은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장사해가지고 사업에서 이익으로 남는 것을 잉여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된다. 밑줄. 이게 자본축 총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축
축적론. 자본 그대로 뒤에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축적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지문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잉여가치와 자, 잉여가치를 자본 축적론으로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2번 노동가치서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형성하고 가치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결정한다는 노동가치설. 자, 자본 축적론은 말씀을 드렸어요. 생산 초기에는 축적된 자본의 절대량이 적어서 자본가가 소비를 억제하지만 잉여가치의 축적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치와 낭비, 정치적 비용, 유통비용 등이 증가하게 된다. 자본 축적론. 궁핍화 이론은 뭐냐면 자본가 계급의 부는 늘어나지만 노동자 계급은 점차로 궁핍하게 된다는 궁핍화 이론입니다. 37번으로 갑니다. 공작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관찰 묘사. 여러분들 관찰 동글뱅이 묘사 동글뱅이 쳐보세요. 자, 공부를 앞으로 하실 때 관찰 묘사가 나오면은 관찰 묘사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 그대로잖아요.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보세요. 경험을 재생해서 표현 기술을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관찰이에요, 묘사예요? 묘사잖아요. 그대로 표현 기술하는 이 표현이 묘사잖아요. 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목적의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관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거는 관찰과 묘사를 바꿔치기 해놨어요. 1번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관찰 그 자리에다가 묘사로 넣으시고 묘사로 구분된다에 묘사를 관찰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가장에 나와 있는데 가장도 구별해야 될 용어가 있어요. 가장이 있으면은 위장이 있어요. 자, 한국말 어려워요. 가장 그러면 집에 이게 집에 이 가장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 아니에요. 가장은 내적 외적인 것을 감추는 걸 가장이라고 그래요. 위장은 외적인 것을 감추는 걸 위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가장이란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외적, 내적 형태입니다. 외적 형태만을 말한다면 요거는 위장입니다. 왜 내적인 거? 가장입니다. 자, 연락이란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의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 연락입니다. 첩보, 문서, 관념, 문자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구된 수단, 방법, 연락입니다. 연락. 4번 신호. 신호는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 같은 경우를 신호라고 말을 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8번 북한 이탈주민 개념과 보호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럼 1번을 보시면은 이 법률상 북한 이탈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38선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북한의 주소나 직계 가족들을 두고 북한을 이탈해서 외국에 국적을 두지 않은 사람, 북한 이탈주민이라 그럽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외국인이 되겠죠.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2번 북한 정부의 해외 공민증과 자, 북한 정부의 해외 공민증 밑줄 중국 정부의 외국인 거류증 이런 사람을 중국 동포 조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교. 자, 개념 잘 잡아보시고. 3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위장 탈출 혐의자 보호나 정착 지원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보호나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1년이 되겠습니다.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1년으로 바꾸시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두 개 틀렸어요. 6개월을 1년으로 바꾸셔야 되고 마지막에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신변보호 등급으로 나급은 나급의 동글뱅이 북한의 중요 직책에 종사하고 신변위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가 있는 자와 정착이 심히 불안정해서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는 나급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9번 경위 기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배자 신원 확인이니까 수배자 블루 노티스 블루. 그 다음에 상습범 그러면 뭡니까? 그린 노티스. 외우는 방식 그린 녹색이잖아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꾸 잔디에 들어가요. 상습범이잖아요. 그린 노티스로 이렇게 외우세요. 가출인 소재 확인 가출인 옐로우 이놈아 옐로우 노티스. 자, 그런데 뒷부분 사망자 신원 확인 경위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펄플 자주색이죠. 새로운 범죄 수법 펄펄 날아다닌다. 새로운 범죄 수법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뒷부분 사망자 신원 확인 흑색 노티스예요. 블랙 노티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경찰행정 사무감사규칙상 감사 결과의 조치 기준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경찰행정 사무감사규칙입니다. 여러분들 경찰행정 사무감사규칙 21조가 이 내용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21조. 자, 1번 개선 요구 그랬어요.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 그럴듯하죠? 요거는 개선 요구가 아니라 뭐예요? 권고라 그럽니다. 권고한다 그래요. 권고. 2번 그 권고를 말해요. 자, 2번을 권고했는데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게 1번과 2번 제목이 바뀌었네요. 요게 개선 요구입니다. 1번은 권고고 2번은 개선 요구. 3번 변상명령인데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요거는 원상복구 등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시정 요구에 해당되죠. 시정 요구. 자,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나 문책 요구 이런 것들은 통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건 뭐 단순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경위, 경감이 실무종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들어보셔서 느꼈겠지만 경위는 경위 시험 문제와 경감이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70-80%가 비슷비슷하게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위는 경감에 비해서 약간의 개념 그 다음에 약간의 단순한 내용으로 경감에 비해서 출제가 됐다면 경감은 그 경위 내용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재구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 때에 아마 경위 경감을 놓고
아마 그 문제의 난이도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수위 조절을 해서 출제를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객관식 문제를 급하게 풀어서 그 답만 외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시간을 두고 이 내용이 문제 객관식이 나오면 이 객관식의 배경 지식,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기본 틀을 먼저 딱 잡아 놓으시고 그 틀에 입각해서 문제가 어떻게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는지 딱 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분석해 나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암기할 것들은 딱 암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이원화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실무종합을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